핀란드의 한 대형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년 12월만 되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에 감기 입원 환자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의료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은 달랐습니다. 병원 내부 의료진들의 실명 제보가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15년차 수간호사의 글이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의 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며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플란드 중앙의료원 소아과 병동의 수간호사 마리아 뉴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우리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12월이면 우리 병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나았을 감기 환자들이 자꾸만 악화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담당하던 7살 소녀 엘리나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올해 들어 벌써 수십 명의 아이들이 같은 증상을 겪었습니다. 매일 밤 기침 소리가 병동을 가득 메웁니다. 마치 아이들의 비명 같은 기침 소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산타를 기다려야 할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도 있고 훌륭한 의료진들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밤낮으로 회진을 돌면서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했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3명의 아이들이 폐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증상이 더 심해져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태가 됐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아이가 악화될지 말이죠. 오늘도 저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301호실의 미카엘은 단순 감기 증상으로 입원한 지 이틀째였고 303호실의 소피아는 가벼운 기관지염으로 치료 중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미카엘의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8도, 39도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그의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야 했죠. 더 이상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히 소아과 병동의 상황이 심각했죠. 단순 감기로 입원한 아이들 중 60%가 3일 이내에 폐렴 증세로 악화됐죠.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매일 밤 발작을 일으켰어요. 의료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에요. 소아과 과장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밤이면 병동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산소호흡기 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병실을 뛰어다니며 응급 상황에 대처했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요.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병동에는 크리스마스의 기쁨 대신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답은 우리 발밑에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회진을 돌고 있었어요. 새벽 3시 303호실의 안나를 체크하던 중이었죠. 잠든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려 몸을 숙이는 순간 발밑에서 느껴지는 한기에 흠칫 놀랐습니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병실 천장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거예요. 온도계로 확인해보니 천장 부근은 25도, 하지만 바닥은 놀랍게도 5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마침 잠에서 깬 안나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물을 마시게 하려고 아이를 일으켰는데 그 순간 안나가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뎠고 갑자기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순간 뇌리에 번쩍 스쳤어요. 매일 밤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시간, 그건 바로 난방이 약해지고 바닥이 가장 차가워지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바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병원의 난방 시스템은 최첨단 공기 순환 방식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천장에서 내보내 실내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공기는 전부 천장 부근에만 머물러 있었고 차가운 공기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공기의 건조함이었습니다. 강력한 난방으로 습도는 20%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이는 호흡기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낮에는 바닥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밤이 되면 어김없이 증상이 악화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제 원인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우리 병원의 난방.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걸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경영진 회의에 참석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닥 온도와 환자들의 상태 악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한 달간 꼼꼼히 정리한 자료였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운 웃음뿐이었습니다. 마리아, 우리 병원은 북유럽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지난해에만 난방 시스템 교체에 200만 유로를 투자했어요. 바닥이 차갑다고요? 그건 아마 당신의 착각일 겁니다. 의공학과 책임자는 더 강하게 나왔어요. 이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바닥 온도와 폐렴의 상관관계라니 그런 논문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아과 과장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리아, 당신 열심히 일하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병원의 명성에 흠집을 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에도 3명의 아이들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니까요. 다음 날 더 자세한 데이터를 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보세요. 이건 지난 3년간의 통계입니다. 12월마다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는 비율이 35%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건 바닥 온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두 데이터가 정확히 일치해요. 하지만 경영진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는 논의하지 맙시다. 우리에겐 더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요. 그날 저녁 저는 병실을 돌며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더구나 오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 니콜라스의 날인데 선물을 받으며 기뻐할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환자들의 상태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심코 휴대폰으로 난방 시스템을 검색하던 중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난방 기술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복사열은 공기를 직접 데우는 방식과 달랐어요. 18도에서 20도의 비교적 낮은 실내 온도에서도 충분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더구나 바닥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실내 공기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이뤄진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습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강제 송풍 난방은 실내 습도를 20% 이하로 떨어뜨리지만 온도는 40에서 60%의 적정 습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흡기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습도라는 내용이었어요. 밤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바닥으로 인한 열 손실을 막고 천장과 바닥의 온도 차를 최소화하는 과학적인 원리였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에서 환자의 체온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의료시설 전문가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자료에는 온돌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같은 따뜻함을 유지하는데 기존 난방보다 30% 적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전통 기술을 우리 병원에 제안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한 번 거절당한 저의 의견이 이번에는 시대착 오적이라는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저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 이건 분명 우리가 찾던 답이야 라고요. 아침 일찍 병원장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바닥 복사열의 과학적 원리와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 그리고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습도 유지 효과까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첨부했죠. 하지만 역시나 즉각적인 반응은 냉담했어요. 현재 시스템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전통 난방을 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날 오후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우리 병동의 모든 의료진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제가 준비한 건 단순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병동의 평균 실내 온도는 25도입니다. 하지만 바닥 온도는 5도에 불과해요.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고작 15도라는 뜻이죠. 게다가 건조한 공기로 인해 호흡기 점막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시설팀의 안티 요한손 엔지니어가 첫 번째로 반응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천장의 뜨거운 공기가 바닥까지 전달되지 않는 건 물리적인 한계예요. 하지만 해결책이 없었죠. 호흡기 내과의 올라프 선생님도 지지해 주셨습니다. 실내 습도가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호흡기 환자들에게는요. 마침내 소아과 과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좋아요, 마리아. 당신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해야 합니다. 즉시 304호실을 시범 병실로 정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병동에서 가장 추운 병실 중 하나였어요. 한국의 전문가들과 온라인 미팅을 시작했고 그들은 우리 병원의 구조에 맞는 맞춤형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건 항상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작은 시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304호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환자들을 다른 병실로 옮기고 바닥을 뜯어내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어요. 과연 이게 통할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어요. 바닥 안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특수 단열재를 깔고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작업이 단 3일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시스템을 처음 가동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가웠던 바닥에서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봄이 오는 것 같았어요. 첫 환자는 폐렴으로 고생하던 8살 니클라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발을 뒤져보더니 곧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선생님, 바닥이 따뜻해요. 밤이 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건조한 기침으로 잠을 설치던 니클라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습도계를 확인해 보니 45% 드디어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온 측정 결과도 달랐어요. 평소에는 새벽에 체온이 떨어져 춥다고 호소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정상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죠.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본 304호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어요. 기존 병실이 마치 온도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것 같다면 온돌 병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니클라스의 폐렴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기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의료진들이 304호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병실만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다른 병동의 간호사들도 몰래 와서 바닥을 만져보곤 했어요. 특히 밤중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304호실 앞에서 잠시 발을 데우고 가곤 했죠.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4호실의 성공은 곧 다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환자로 천식이 있는 소피아가 입원했어요. 평소라면 밤마다 발작으로 고생하던 아이였죠. 첫날 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달랐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안정적인 습도를 유지하면서 처음으로 발작 없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아가 니클라스와 함께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감히 차가운 바닥에 앉을 생각도 못했을 텐데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곳을 찾나 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304호실은 병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됐어요. 다른 병실 아이들이 놀러 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는 왜 이렇게 따뜻해요? 우리 방도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에바예요. 중증 폐렴으로 2주째 고생하던 아이였는데 304호실로 옮긴 지 사흘 만에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어요. 가래 끓는 소리가 줄어들었고 산소 호흡기 없이도 숨을 쉴 수 있게 됐죠. 에바의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선생님, 이 병실로 옮기면서 제 아이가 웃는 걸 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의료진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진 시간이 되면 의사들은 304호실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어요. 바닥의 따뜻함을 직접 느끼면서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걸 볼 수 있었죠. 어느 날은 야간 당직 의사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다른 병실은 아픈 아이들의 방 같은데 304호실은 마치 치유되는 아이들의 방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에게 병실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포근한 쉼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304호실을 원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기다리던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304호실을 확인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환자 아빠가 바닥 온도를 측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은 헬싱키 대학병원의 시설팀 책임자셨어요. 저희도 매년 겨울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병원의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투어마 중앙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들, 오울루 대학병원의 소아과팀.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이런 걸 보여드려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304호실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특별한 방을 소개했어요. 여기 바닥에 앉아보세요. 따뜻하죠? 저는 이제 밤에도 기침 안 해요. 방문객들은 특히 두 가지에 놀라워했습니다. 첫째는 실내 습도였어요. 다른 병실이 20% 미만인 반면 우리 방은 늘 45에서 50%를 유지했으니까요. 둘째는 에너지 사용량이었죠. 더 따뜻한데도 오히려 전기 사용량은 30% 적었거든요. 어느 날은 타쿠 병원의 원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 병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그동안 기록해온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 산소 포화도 변화, 수면 패턴 개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핀란드 의료진 커뮤니티에 우리 병원 이야기가 소개됐다는 거예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대요. 우리도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 아닐까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네요.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심지어 덴마크의 병원들까지 모두가 이 작은 304호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변화는 이제 우리 병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는 곧 더 큰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핀란드의 기술 연구팀이 우리 병원을 찾아왔을 때의 일이에요. 마리아 온돌의 원리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대 기술을 접목하면 어떨까요? 그들이 제안한 건 스마트 온돌 시스템이었어요. 각 병실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전통 방식을 바꾸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건 온돌의 진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폐렴 환자의 경우 밤에 체온이 떨어지는 걸 시스템이 감지하면 자동으로 바닥 온도를 살짝 높여줄 수 있어요. 천식 환자는 습도를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용 태블릿이었어요. 각 병실의 환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환자의 상태 변화와 함께 기록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게 됐어요. 어떤 환경에서 환자들이 가장 잘 회복되는지를. 시스템이 설치된 후 304호실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병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 밤중에 갑자기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도록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모든 현대화 과정에서도 온돌의 본질, 그 자연스러운 따뜻함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에요. 기술은 그저 이 따뜻함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가 된 거죠. 어느 날 밤 태블릿으로 병실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의 온돌 방식과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소아과 병동이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겨울이면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한 번 악화된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고 했죠.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스톡홀름 병원으로 온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그곳에는 북유럽 각국의 의료진들로 가득했어요. 노르웨이, 덴마크, 심지어 아이슬란드에서도 왔더군요. 모든 내용을 알려준 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기억나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던 건가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불과 몇 주 전에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각 나라의 상황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의 한 의사는 피오르드 지역 병원의 극심한 습도 문제를 이야기했고 덴마크에서는 신생아실이 온도 관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온돌은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수정되면서도 그 핵심 원리는 변함없이 효과를 발휘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스웨덴의 작은 지역 병원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추운 지역에 있었는데 온돌 도입 후 처음으로 겨울철 입원 환자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북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며칠 뒤 노르웨이 보건부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 제 생각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전국 공공병원의 소아과 병동의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처음 그 메일을 읽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 병원의 작은 시도가 한 국가의 의료 정책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병동을 돌면서 문득 첫 시작이었던 304호실을 들여다보았어요. 마침 천식이 있는 8살 에이나가 편안히 잠들어 있었죠. 입원 당시만 해도 매일 밤 발작으로 고생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 우리 에이나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던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병원은 좋아졌지만 결국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였어요. 노르웨이 보건부의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가정 내 설치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동 가정을 우선으로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한 사회가 아이들의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거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 변화는 곧 의료계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병원들이 관심을 보이더니 이제는 업계의 거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스웨덴의 한 병원장님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마리아, 당신들은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기계로 고치는 의료가 아닌 환경이 치료하는 의료. 이건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첨단 의료기기 업체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바닥 복사열을 이용한 신개념 치료실을 구상 중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독일의 한 의료기기 연구소장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첨단 기술만 쫓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안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혁신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전통 기술이라는 말 대신 검증된 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이상 한계가 아닌 오히려 신뢰성의 상징이 된 거죠.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 의대생이 온돌 시스템을 보러 왔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바로 미래의 의료기술이네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는 걸요. 얼마 전 타쿠 병원에서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곳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대의학의 태보다 이게 무슨 실험적인 의료인가, 의료진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해요.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죠. 타쿠 병원의 수석 의사가 저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어떻게 의료진들을 설득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비슷했어요. 특히 호흡기 내과의 올레 교수님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죠. 전통 난방이 어떻게 현대의학의 대안이 될 수 있나 하면서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올레 교수님이 야간 당직을 서시다가 우연히 온돌이 설치된 304호실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날 밤 천식 발작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편안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 교수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치료 환경 그 자체였어. 가장 큰 반대하셨던 분이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 후로 다른 의료진들의 태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은 특히 야간 근무 때 변화를 실감했다고 해요. 응급 호출이 줄어들었고 환자들의 수면의 질이 높아졌으니까요. 물리치료사들은 따뜻한 바닥에서 하는 재활 운동의 효과에 놀라워했고요. 의학의 발전이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미 검증된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더 혁신적일 수 있죠.
오늘도 여러 병원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병원의 작은 변화였는데 이제는 북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병원의 소아과 의사들이 방문했는데 그들이 가장 놀란 건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활기찬 병실은 처음 봐요. 아이들이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놀고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들리다니요. 실제로 우리 병동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차가운 바닥 때문에 침대에만 누워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바닥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됐거든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이런 활동성 증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병원에서는 더 특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신생아실에 온도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갓난아기들의 체온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더군요. 덴마크의 한 병원은 재활병동에 온도를 설치했어요. 환자들이 차가운 바닥을 걱정하지 않고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중환자실에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답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는데 이제는 북유럽의 의료 환경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병동에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각 병실 입구에 작은 모니터가 생겼는데 이걸로 실시간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한지 매일 실감하고 있답니다. 특히 야간 근무 때 큰 도움이 돼요.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바로 방 안의 환경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304호실에 니나는 천식이 있어서 습도에 특히 민감해요. 예전에는 밤마다 발작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의 습도를 유지해줘서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306호실의 마르쿠스는 폐렴 치료 중인데 체온 변화가 심한 편이에요. 시스템이 그의 체온 변화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바닥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준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밤새 안정적인 체온을 유지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정보가 우리 태블릿으로 전송된다는 거예요. 회진 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와 함께 병실 환경 데이터도 확인하시는데 이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308호실의 소피아가 간호사 선생님, 제가 더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먼저 온도 조절을 시작하더라고요. 아이의 체온이 살짝 올라가는 걸 감지한 거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이 모든 첨단 기술 속에서도 온돌 본연의 따뜻함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들은 포근한 바닥에서 편안하게 놀고 부모님들은 따뜻한 병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세요. 기술은 결국 우리를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오늘은 우리 병원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2층 전체를 온돌 시스템으로 바꾸는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소아과 병동의 일부 병실만 온돌이었는데 이제는 병원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번에는 단순히 바닥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환자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검사실로 가는 복도, 재활치료실, 심지어 대기실까지. 모든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따뜻한 환경이 된대요. 특히 신기한 건 중환자실 설계예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바닥의 온기가 환자의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중환자실 의료진들이 직접 제안했다고 해요. 어제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차가운 바닥 때문에 환자들이 더 아파지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응급실도 곧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실은 더 특별하게 설계한다고 해요. 재활 운동하는 공간의 바닥 온도를 다르게 해서 환자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대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간호사 스테이션도 바뀐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서 있는 곳이니까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해요. 밤 근무가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예전 병실과 새로운 병실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져요. 마치 다른 세상을 걷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병원에서도 우리 병원의 설계도를 참고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실험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표준이 되어가고 있나 봐요. 오늘 아침 한 특별한 장면을 보았어요. 306호실에서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차가운 바닥 때문에 모두가 침대에만 머물렀으니까요. 우리 병동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환자 가족들이 편하게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병실이 더 이상 아픈 곳이 아닌 회복하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저녁 시간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해가 지면 모두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저녁을 먹는 가족들도 있고 할머니들은 따뜻한 바닥에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더 특별했어요. 아이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예전처럼 침대에 누워서 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간호사인 저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환자를 살필 때 단순히 체온이나 혈압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공간을 사용하는지 얼마나 편안해하는지도 살펴보게 됐어요. 어제는 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꾼 건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었다는 걸요. 온돌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가져다 줬어요. 더 따뜻하고 더 가까워진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더 인간적인 치료 환경. 간호사실에 있다 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해요. 진통제나 수면제를 요청하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거든요.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신기한 건 감기 환자들이에요. 보통은 감기로 입원하면 며칠 지나면서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경우를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입원 첫날부터 상태가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어린 환자들의 식욕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차가운 병실에서 잘 먹으려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식사를 하니까 훨씬 잘 먹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시더라고요. 같은 약을 써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전보다 훨씬 빨라졌거든요. 아마도 따뜻하고 습도가 적절한 환경이 약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 병동의 기록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오늘도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병동의 기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겨울철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확연히 줄었고 중환자실 이송 건수도 크게 감소했어요. 특히 달라진 건 야간 기록이에요. 예전에는 밤마다 응급 호출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밤을 보내요. 간호사들의 업무 일지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질환의 환자들에게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술 후 회복실의 환자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운동시간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는 노르웨이의 한 병원에서 흥미로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분만실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대요.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체온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추운 나라의 병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경험과 데이터를 나누면서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죠.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눈이 펑펑 내리는 병원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 변화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도 304호실에는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어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이내 편안한 미소를 지었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찾은 건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이건 의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다고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 병원의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아요. 환자들의 마음도 의료진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으니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아과 병동의 수간호사로서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픈 아이들을 위한 치료 환경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온돌 시스템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담으려고 해요. 또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에요. 신입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제가 알게 된 작은 신호들과 대처 방법을 정리하고 있죠. 체온계나 모니터링 기계가 보여주지 못하는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들이에요. 우리 병동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다른 병동에도 맞춤형 환경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응급실, 중환자실, 재활병동.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내년부터는 간호대학 강단에도 서게 될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예비 간호사들과 나누며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싶어요. 물론 제 본업인 수간호사로서의 일도 계속할 거예요. 매일 아침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간호사의 작은 관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온돌, 그저 따뜻한 바닥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멀리 북유럽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가장 특별한 해답이 될 수 있나 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